근데 또 정부 대책이 또 전세 대출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은 전세로 가는 게 좋긴 하죠. 그 심지어 전세 퇴거 그 못 돌려주는 경우를 대비해서 또 전세금 반환 대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출도 다음 세입자 받아서 준다고 하고 대출 또 받더라고요. 정말 집이 정말 벼슬입니다, 정말.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빌라왕 사건은 지난해 말에 불거졌습니다. 빌라 1000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그리고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이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서 전세 사기를 취재하고 온 경향신문 기자 모셨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경제부에서 부동산 담당하고 있는 심윤지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많이 돌아다니셔서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발 많이 아프시겠어요? 발 아프지만 네. 꼭 참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전셋집 이사를 앞두고 아.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의 서름을 절감하다 보니까 감정이입해서 감정이입해서 발 아픈 줄도 모르고 네. 열심히 취재하고 네.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이 알려진 뒤로 사실 수많은 왕들이 쏟아졌어요. 강서 빌라왕, 청년 빌라왕, 이제 왕을 넘어서 뭐 빌라 신도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그 수법들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수법은 사실 뭐 대동소이한데요. 네. 이제 전세 사기 타깃이 된 신축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이력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파트랑 다르니까. 네, 이제 시세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건축업자가 신축 빌라를 짓고 매매가를 주변 시세보다 뻥튀기해서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뻥튀기 된 매매가와 동일하게 전세를 놓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짜리 빌라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1억을 받아야 되는 빌라를 감정평가사를 매수를 해서 1억 뭐 5천만 원이라고 우겨요. 뻥튀기 하는 네, 건가요? 뻥튀기 하는 거죠. 우기면 이제 20가구가 만약에 사는 빌라라고 치면 20억 해야 되는 빌라가 30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는 이제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상환하겠다, 대출을 대출 받는다, 많이- 네, 대출을 받는다면 그럼 이 사람은 내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건물을 짓고 10억이 남는 거죠. 그걸 또 무한 반복하는 건가요? 그쵸, 그쵸. 막 그러니까 1000채, 2000채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으로 일단 그 감정평가사한테 리베이트 주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고 불리는 분양 대행사한테 또 리베이트를 줘서 세입자를 모집을 하고요. 그렇게 받은 세입자로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을 지어서 팔고 그걸 계속 말씀하셨듯이 돌리는 거군요. 네, 1000채, 2000채씩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년 계약이 종료될 즈음에 피해자들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아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계약 기간 지나기 전에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2년 지난 후에는 매매가가 이제 주변 시세보다 비싸니까 건물을 뭐 사겠다는 사람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뭐 가짜 집주인은 나는 보증금, 그러니까 바지 임대인이라고 하죠. 가짜 집주인은 나는 보증금 돌려줄 뭐 능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이 가짜 집주인은 뭐 노숙자라든지 뭐 이런 신용불량자 이런 명의를 빌려온 사람들인 그렇죠. 건가요? 네, 뭐 명의를 이제 보통 빌려주고 뭐 50만 원, 100만 원 네, 이렇게 받는 분들인데 또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뭐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막 벤츠 타고 다니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명의를 빌려주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의를 많이 빌려주고 돈을 많이 얻고요. 아니면 뭐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그런 같은 경우도 경우는 있고.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도 팔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럼 건축주, 그다음에 분양 대행사, 감정평가사, 거기에 또 바지로 내세운 어떤 임대인 이렇게 거의 뭐 사각, 삼각의 그 조직 플레이가 이뤄진 건가요? 그렇죠. 약간 적극 그 조직적으로 네. 네. 근데 이 전세라는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된 건가요?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된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시장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좀 드러난 측면이 있고요. 그 화곡동 중개사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수법 자체는 2015년, 16년부터 흔하게 있었다고 금리가 하시더라고요. 낮은 영향이 좀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업력이 좀 길고 좀 이렇게 안전한 물건들을 하시려는 중개사분들은 그 중개사분들끼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모 씨 같은 경우도 거기 있었다고. 네.
네, 이 말씀을 사건이 드렸습니다. 언론 보도가 난 지 한 2, 3개월이 지났는데 네.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당시 그 전세 사기에 네. 그 연관됐던 부동산 중개업소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다녀왔죠. 아. 저도 그 피해자분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네. 그 매물을 소개해준 부동산이 아직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이런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은 한 자리에서 이제 영업을 오래 안 하고 이게 폐업을 하고 다른 동네 가서 차리는 경우가 떴다방처럼 막 예, 이런 떴다방처럼 옛날 떴다방처럼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네이버 찾아보니까 다 아. 영업 중이라고 하고 매물도 이만큼 올려놨길래 좀 잠입 취재하는 아. 기분으로 다녀왔거든요. 잠입 취재인가요? 실제인가요? 아, 잠입 취재 네. 실제 겸 네. 잠입 취재였는데 이상하긴 했습니다. 좀. 어떤 점이 이상하던가요? 그 일단 대로변은 아니고 좀 주택가 이제 네. 안쪽에 좀 위치했었는데요. 굉장히 좁은데 직원이 한 5분 아. 되셨어요. 보통 중개업소 한 2명, 많아 그쵸, 3명 계시지 않나요? 뭐 많아야 진짜 진짜 2명 많아요.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진짜 독서실 책상으로 딱 이렇게 다 앉아 계시고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로 그 매물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어리버리한 이제 사회초년생인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요? 이렇게 네. 전세 사기 무서워서 네. 집 보러 왔는데 네. 이제 이런 네. 컨셉으로 이제 한번 다녀왔었죠. 네. 집도 많이 보셨나요, 그러면요? 아, 네. 제가 이제 예산은 한 2억 3천 정도 깔끔한 신축이라고 했는데 그 신축은 빌라나 네, 오피스텔이? 빌라는 오피스텔 했는데 뭐 이 가격에 신정동은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화곡동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뭐 그것도 나중에 그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조회해 보니까 거짓말이었고요. 집은 한 4개 정도 2시간 동안 4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이게 집에 안 간다고 했으면 아마 10개, 20개 거의 계속 거의 거래를 무한으로 마음에 성사시키고 들 말겠다. 때까지 보여주셨는데 그게 사실 이렇게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보통 이제 2억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그 법정 중개 수수료가 60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60만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이 한 건당 받는 리베이트가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계약을 체결하면요? 네, 한 건당 1,000만 원이니까. 진짜 많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대표랑 직원이 보통 반반씩 반반 나눈다고 나눠요? 하면 저를 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이제 호구 잡아서 이제 500만 원. 보통 대기업 네. 다녀도 한 달에 500 벌기 그쵸. 힘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끼리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저는 이제 그날 그 중개사 2분이랑 같이 그 집을 보러 갔는데 그분들끼리도 막 견제가 장난이 아니어서 막 서로 매물 주소 안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이분을 꼭 네. 계약 체결하겠다. 내 매물 보여주겠다 약간 그러겠다. 이러면서 내 거 하면 좀 더 깎아주겠다 약간 이런 근데 식으로. 이거 한 번에 갖고 500만 원 받으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집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집은 평범했고 제가 이건 기사에도 썼는데 네. 진짜 계약하고 싶은 집도 있었어요. 마음에 드셨구나. 그러니까 세입자분이 살고 계신 집도 있었고요. 컨디션 자체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집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매물이냐 아니냐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고 일단 중개사들 수법 자체는 똑같았습니다. 그냥 뭐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매물이라 100%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 그런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있나요, 근데? 없죠. 왜 없어요? 왜냐면 피해자분들을 이제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 임차인 분들도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이 얘기를 듣고 계약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말 들으면 저도 가입할 것 그쵸. 같아요. 예, 정부에서 보증을 가입이 아니라 해준다는데, 계약이구나. 네.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는데 집주인한테 문제가 생겨도 정부에 받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사실 계약 후에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임차인이 가입을 하려고 하면 임대인이 뭐 예를 들어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 사고를 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미 허그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이미 사람이구나. 허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그럼 허그에서는 그럼 블랙리스트는 좀 공개 안 해주나요? 그것도 공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확인을 할 수 있는 루트는 있긴 있어요, 지금요? 네, 그 안심 전세이라고 국토부랑 허그에서 이제 만든 정부 앱이 있거든요. 최근에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됐고요. 지금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인은 뭘까요? 근본적으로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전세 제도 자체에 빈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금융이잖아요. 개인 간의 네, 거래니까요. 보통 이제 사금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주인이 2년간 담보로 이제 집을 맡기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보증금을 주는 건 사실 빌려주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집주인이 이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깐깐하게 네. 신용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서류를 많이 내야 되는지. 서류를 정말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 임차인이 1력이나 되는 거액의 보증금을 빌려주면서 임대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뭐 등기부등본 정도밖에 그때 떼볼 보는 수가 정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그 집에 대한 빚이 얼마냐인 거지 임대인이 뭐 신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담보인 주택 가격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환 능력이 대체 있기는 한 건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없죠.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네요. 그쵸,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라서. 근데 또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제도인데 이게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유지된 건데 그런 허점을 갖고 이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전세라는 게 시장 상황이 좋으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올라가면, 상황이면 네. 이제 집주인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서 이득이고 임차인은 그동안 뭐 2년에서 4년 정도 주거 안정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서로 어떻게 이익인 보면 면도 있었으니까. 네, 둘 다 이득인 네. 면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벌어진 거는 요즘은 또 금리가 오르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줄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또 세입자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동안에도 이게 뭐 전세 사기다 이렇게 명명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받는 네. 사건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나 돈 없다. 나 다음 세입자 안 구해줘서 그러니까 줄 못 돈 돌려준다. 없다. 예, 그런 경우는 그런 거 사실 많이 있죠. 비일비재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들 같은 경우는 워낙 피해 악질이고 규모가 크고 또. 좀 조직적으로 예, 움직였다는 점에서 조금 네. 차이가 있죠. 이 전세 사기 관련한 그런 언론 보도들 보면 댓글들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면 뭐 맞아요. 세입자가 잘 안 알아보고 갔다,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 가격 보고 왜 들어갔냐, 세입자 문제 지적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하시고 이게 중개사들 발언 그 양심적인 중개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싼 신축만 좋아했다. 주변 시세를 제대로 안 알아보고 알아봤다. 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시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아까 비교 설명을 근거가 드렸듯이, 많지 않으니까. 비교 근거가 네. 많지 않고 등기밖에 알 이제 수 있는 확인할 거니까. 수 없으니까 주변 시세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감정평가사까지 사실 동원이 돼서 시세를 조작해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작정하고 달려든 그럼요. 사람한테 그거 어떻게 너무 알겠어요. 감정이입하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세입자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주변 인근 빌라가 어느 정도 하냐 이제 그 그쵸, 정도인데 이 전세 쪽 구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폐허 같은 집들도 엄청 요즘 또 가격이 하이하이한가요? 싸지 않잖아요. 그쵸, 바퀴벌레 나올 예. 것 같은 그런 집들도 싸지 결코 싸지 않고요. 그 피해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주변 시세 대비 뭐 그렇게 싸지도 않았다. 그냥 딱 그 주변 시세 정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부도 지금 부랴부랴 이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었어요. 한 2번 내놓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었나요? 일단 작년 9월하고 이제 2월에 네. 두 번에 걸쳐서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요. 거의 이제 예방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그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 비율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한 건데요. 이건 이제 집값의 최소 10% 정도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정부도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서를 내주겠다. 발급해주겠다 정도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무자본 갭투자는 막겠다 이 막겠다. 정도고 그 외에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조금 완화하는 대책들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보증금을 회수받는 것에 관한 대책은 없다는 점. 그건 그거는 조금, 예, 어떻게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허그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상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진행하시는 게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근데 지금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지 임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경매를 세금을 먼저 선취해 가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매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매를 하더라도 이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경매도 내가 돈이 있어야 참여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정말 비용이 만만치가 그렇죠. 않더라고요. 이게 그 웹툰 작가 루나파크가 네. 이 비슷한 일을 겪었던 일이 본인이 그래서 이제 웹툰으로 이걸 만들었고 그 웹툰으로 쓴 내용이 결국 드라마 시나리오와 제가 알기로는 판권으로 팔린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그분도 그 왜 전세를 계약하고 나서 며칠 전에 뭐 압류장 이런 게 날라와갖고 이 사건을 인지하고 나중에 이제 경매에 참여해서 그 집을 되게 힘들게 3년간 노력해서 이걸 사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이 전세 사기 대책 물론 앞으로 이게 좀 예방이 과연 될까요? 이 정부에서 내놓는 것들이?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최근에 그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분들하고 국토부 허그 금융위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간담회 같은 거 하셨나요? 국회 토론회를 한번 가진 적이 그러네요.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피해 대책위 분들이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서류를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취재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피해자분들도 서류 다 꼼꼼하게 보시고 계약하셨는데도 그렇죠. 예. 당하신 거거든요. 이건 개인이 뭔가 눈을 부릅떠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내가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2년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임차인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사기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등기에 뭐 빚 하나도 없었고, 빚 없었고. 예, 임대인 뭐 압류나 뭐 세금 체납 이런 거 없었고, 뭐 그래서 안전한 주택인 줄 알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제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예,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궁금한 거는 네. 그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실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그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떼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할 수 돼요. 있는 권리는 네. 있군요. 근데 그게 임대인 개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의무는 아닌 거예요. 의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절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조금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임대차 보호법에 넣는 방안을 근데 이제 그것도 추진을 하고 권한만 있어요.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임대인이 나 안 해, 나 필요 없어. 너 말고도 지금 뭐 우리 집 계약하려는 사람 줄 섰어. 그러면은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요구권을 신설했다. 그러니까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워낙 이제 집주인들이 너 아니어도 계약할 사람 많아. 많죠. 왜 이제 이러면. 이렇게 나오면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럼 그게 무슨 대책인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그만큼 사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됐다는 게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그 보장하려는 노력 자체가 너무 부족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심윤지 기자가 말하는 이 전세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 된다. 꿀팁 하나 좀 전해주시죠. 꿀팁이요. 네. 너무 오늘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전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전세 사기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너무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집을 구할 때 기준 같은 거를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세가가 매매가의 최소 70% 이하인 집을 권합니다. 네. 80, 90 이런 거 퍼센트는 안 되나요? 보통 이제 업계에서 80% 이상,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깡통 전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70% 이하의 주택을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 전세가가 오히려 매매가보다 더 높은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도 지금 있다고. 이 시장 상황에서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놀랐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주택 컨디션이 좋더라도 전세는 피하시고 그리고 꼭 하고 싶으면 월세로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조금 권해드리고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 차라리 나중에 1, 2억 빼이는 것보다는 월세로 지금 그냥 나가는 게 낫다. 나가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그런 시세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부동산에서 이제 말하는 가격은 호가라고 해서 예. 이제 집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인 거잖아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들어가시면 인근 빌라나 오피스텔이 실제로 얼마의 전월세 계약이 나간지, 체결됐는지가 예. 다 뜨거든요. 그쵸, 바로 일주일 전 상황까지 네네, 다 뜨죠? 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많이 보시고, 보시면 보실수록, 아, 지금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아, 부르고 나를 호구 있구나. 잡고 있구나. 네, 호구 잡고 뭐 있구나. 있구나. 이제 이걸 아니까 시세를 명확하게 아셔야 좀 더 이제 그렇죠. 부동산 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요구할 수가 수 있는 있다. 거고. 예. 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으로 특약도 적극적으로 요구. 특약이 네. 뭔가요? 이제 특약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을 꼭 넣어요. 제가 유일한 요구 조건이 이 특약인데 그 계약 후 잔금일 전까지 임대인이 저당 등을 설정해서 전세 대출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허급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당할 거절당할 경우에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예,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예, 계약금 돌려받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꼭 하거든요. 그거 응하나요, 근데? 아, 제가 최근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네, 한번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분이 기분 나쁘시다고 다른 세입자 기다려 보시겠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꿀팁 마지막도 약간 좀 힘이 딸리는데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사실 좋은 집일수록 그렇죠. 안 응해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 좋은 집일수록 응해주는 게 아니고요. 좋은 집일수록 사실 좋은 집이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그쵸. 많은 거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전세 사기인 매물하고 아닌 거고 어떻게 구분하냐 했더니 사기인 게 오히려 서류가 깨끗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되게 절망적인 말인데요.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특약 꼭 요구하시고요. 안 넣어주신다고 하면 그냥 다른 집 다른 네, 집 안전하게 구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시민지 기자도 계속 지금 다른 집을 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 취급을 아직 하시지만 절대 네. 예민하지 않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직구하면 다시 직구 출연하실 건가요? 네, 좋은 지역 있으면 네. 댓글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광화문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런 특약도 이런 거 하나 더 요구해서 우리 앞으로 성공하면 그걸로 하나 더 찍을까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전세 사기범들 2천여 명을 잡았는데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030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였습니다. 2030 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잘 잘 수 있는 방 한 칸,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의 꼼꼼한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향시소였습니다.